자, 그 어제 탄핵 심판 최후 변론 있었어요. 이런 얘기 계엄 후 84일이 지났고 네.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한 시간이었다. 성찰의 벌써부터. 시간이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보니까 모두 A4 21장 분량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구경 기자님? 일단은 가장 실망스러웠던 점은 일단 사과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 진정 어린 사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69분이나 최후 진술을 했는데 국민들한테 계엄을 일으킨 배경을 설명하면서 충분하게 정말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강조하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구 아닙니까? 네. 통상적으로 공사장 앞에 붙어 있는 문구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공사가 끝나고 개선이 되면은 네. 이 모든 상황이 나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전제가 붙는 것이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네. 결국 이 얘기는 당시 상황에 대한 반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과는 없었다고 단정을 지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 보니까 뭐 동아일보, 경향, 한겨레, 뭐 중앙일보는 개헌으로 뽑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다라는 게 이제 일면 헤드라인으로 뽑혔더라고요. 예, 사실 사과 안 할 거라고 하는 건 이미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중요한 건 승복하겠다라는 말이 없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일보의 일면이 사과는 물론 승복에 대한 메시지도 없었다라는 것으로 커다랗게 일면 타이틀을 뽑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여튼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이후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예상 가능한 바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119 서부지법 폭동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심각한 백색 테러까지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이 파면 이후에 겪게 될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승복한다라고 하는 말을 전혀 꺼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비극과 파국을 우리가 좀 벌써부터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진짜 그 메시지에 보면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말았거든요. 결국은 정말 폭력을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까지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을 해서 좀 따져봐야 될 네.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관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여전히 이제 야당 탓.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야당이 또 민주당이 그리고 간첩들이 활개를 치는 바람에 네. 도대체가 이 질서를 잡지 않고서는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는 비상계엄을 했다. 그 대목 가운데 한 대목 저희가 들어보려고 하는데 과거의 비상계엄과 12.3 비상계엄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혼자만의 규정을 합니다. 그 내용 어떤 건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들려요. 그 개인을 위한 자기 선택이 아니었다고 변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비상계엄의 그 근본 원인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법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결국 그 부분이 불을 붙인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굳이 개인적인 동기는 아니었다라고 재차 3차 강조하는 것이 우리 수상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어제 전반적으로 이분의 변소를 보면서 그 방공 웅변대회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 연사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단어들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거대 야당을 44회에 언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맞습니다. 이어지는 말이 간첩이 25회. 네. 그 다음에 북한, 러시아가 또 많이 나와요. 네. 결국은 북한, 러시아, 야당 간첩 네. 이 서사 자체가 네. 정말로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냥 공안통도 아닙니다. 정말로 군사정권 시절에 공안통 검사에 못지않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 인식 자체가 정말로 참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상계엄 이번이 다르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민들이 막아서 겨우 지금 3시간 만에 해제하고 심지어는 해제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지금 해제 선언 안 해서 계속 고민했다라고 하는 군 간부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2차, 3차 계엄까지도 선포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시민들이 그것을 다르게 만들었지 대통령이 다르게 만든 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는 이번에 이야기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들은 거꾸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참 많은데 이번 최후 진술에서도 계엄은 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한 바가 네, 있어요. 네, 이것도 참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네. 본인의 복직을 이제 뒤에 염두에 두고 어떤 정치 개혁을 하고 개헌도 하겠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 말을 어떻게 믿지? 오히려 굳이 안 물어본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속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 거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 대목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 대목을 찍어놨는데 그 대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서면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인원이란 말은 절대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1분도 안 돼서 인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통령의 말과 글에 인원이 엄청나게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냥 입만 열면 저렇게 거짓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 저 말을 믿겠습니까? 일단은 뭐 계엄을 네. 또다시 안 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고요. 원래 한 번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예. 2번, 3번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렇죠. 해봤잖아요. 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제도 보면 비상대권이라는 용어를 너무 쉽게 쓰고 그것을 마치 이제 트럼프의 비상대권과 비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정치 공학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제도적 설계적으로도 미국과 한국이 다른데도 경강부회가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그 비상대권에 대한 그런 애착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자기 표현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직무에 복귀된다고 한다면은 또다시 계엄을 안 하리라는 법이 없어 보인다.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보면은. 저는 네. 그 직무에 복귀하면 야 쓸어. 저는 직무에 복귀하면 제일 먼저 개헌부터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 물론 이제 변소라는 것 자체가 최후 변론 자체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본인 언급한 대로 무려 한 석 달여 이르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실들이 터져 나왔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신문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네. 신문들 보면서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특히 폭사 같은 경우는 너무 끔찍한 것이고 사살 문제, 체포조 문제 본인은 나는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홍장원과 계속 저 주거니 받거니 그 갈등을 빚었지만 그것은 그 주지의 사실로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입장을 밝힌다거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대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북중러가 마치 야당의 배후에 북중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북중러하고 연대해서 한국을 뭐 뒤집으려는 전복하려는 어떤 그런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현직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라고 그리고 또 외교를 해야 되는 그 정치 지도자로서 적합한
적합한 인식인가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현실 인식도 사실 틀린 게 지금 네.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가까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중국과 그 북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걸 마치 북중러라고 하는 사실 하나의 이렇게 올드 패션드한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예. 뭐 전혀 상황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국제면은 안 보는 것 같아. 그것만 안 보는 건가?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처럼 사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하셨던 게 네. 어제도 이제 계엄군이 일부러 시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불 꺼진 창문을 그러니까요. 찾아서 계엄군이 네. 들어갔다 깨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뻔히 사진을 보면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계엄군이 들어가는 그 네. 기록된 사진들을 우리 모두가 목격했는데 네. 어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가 싶어요. 근데 이거 저는 누가 써줬는지 궁금한데 이런 거죠.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실무장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대기시킨 인원이 몇 명이고 가져간 실탄이 어떻게 되는지 네. 굉장히 많은 그 검찰 숫자들이 공소장으로만 충분히 반박이 가능한 인원과 그렇습니다. 숫자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 그 거짓 불엉 위에서 쌓은 또 논리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기는 국회에 예를 들면 병력을 570명밖에 안 보냈다는 논리를 펴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를 체포하러는 대통령 관저에 3,000명, 4,000명이 왔다 이런 논리를 쌓으면서 네. 뒤바꿈을 하는데 야 이런 자기 인식이라는 게 정말로 신박한 논리 인식이어가지고 일반인이나 저희 같은 보통 범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의 논리를 갖고 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장 국방부에서 지난 12월 16일에 일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그때까지만 확인한 인원도 1,500명 수준이라고 하고요. 네. 그 이후에는 국회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이 늘어나서 공소장에는 무장군인 1,605명 그리고 경찰관 3,790명 맞습니다. 이렇게 동원됐다고 나오고요. 예.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국회에 나선 말은 비상계엄 당시에 군이 동원한 실탄이 약 18만 발로 그러니까요. 파악된다는 거거든요. 예. 아무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한다는 소리가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이다. 이 숫자는 자기가 셌나?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건지. 그리고 딱 그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맞아요. 전반에 네. 흐르는 계획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지 않는 네.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저는 이것도 황당했어요.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네. 단 한 명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변호인 쪽에서 꺼냈던 이야기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네. 이 논리를 결국 윤 대통령이 가지고 와서 전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저 정도면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망상인 척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이제 리플리 증후처럼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건지 네. 황당하기 없습니다. 아니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도 이렇게 망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제 이제 대리인단이 했던 얘기들도 정말로 공상 과학 소설 이상이었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월담하는 영상을 굳이 틀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증거는 네.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틉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하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논리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계엄당이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갔는데 아무도 막 제지하지 않지 않냐. 쉽게 얘기해서 봉쇄 조치가 없었다는 논거를 대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재생한 것인데 누가 이 영상을 보고 봉쇄 조치가 없었다고 믿겠습니까? 제가 증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국회 앞을 막고 있으니까 당연히 월담을 했다는 들어갈 논리적 수가 해석이겠죠. 없게 다 네. 막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누가 담을 넘고 싶겠습니까? 문이 열리면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그때 굉장히 엄혹한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국회의장 예. 잡으러 다녔잖아요. 의장 공관에 계엄군 예. 갔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특히 사회권자들의 경우에는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빨리 예.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당시 제가 의장실 취재했을 때 의장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국회에 들어와 계시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했었어요. 정말 보안을 요하는. 예, 보안을 요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당시에 의장이 국회에 들어와서도 바로 의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한준호 의원인가요? 뭐 누구 다른 맞아요. 방에 가 네. 있다가 예, 다들 그쪽에 좀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시간이 됐을 때 적기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던 거지. 바로 의장실로 갔다가 그 자리에서 군인들한테 잡힐 수가 그럼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엄혹하고 그리고 그 계엄군의 눈을 피해서 어쨌든 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반드시 이거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움직인 건데 이걸 가지고 야 월담 다 했잖아. 아무도 안 막았으니까 월담 가능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논리를. 그리고 당일에 이제 국회 부의장 이하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이제 그쪽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을 때는 어땠냐면은 의장이 사회권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나 의장이 공석인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일부러 차량에 탑승해가지고 국회 그 주변을 삥삥. 뺑뺑 돌다가 예.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네. 담을 그냥 넘어가서 들어간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 말 대잔치도 이런 아무 말 대잔치가 없는 것이죠. 네.